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보는데 16강에 가 있더라고요.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강조랑 연결지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 본인 스스로 한계를 안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가 터무니없이 강한 팀이었지만 저희가 결국 이겨서 16강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도 약간 수업을 들으면서 한 7, 8주차쯤 스스로 좀 한계를 짓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코딩이랑 잘 안 맞나? 컴과를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희 강좌가 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버티고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의 학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컴과를 가면 안 되나 봐, 코딩을 하면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좀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월요일 기말이 끝나면 챌린지가 남긴 하지만 어쨌든 종강입니다. 그 뒤에 수업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대에도 수업은 없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저희의 마지막입니다. 그 월수 동안 다룰 내용은 국문 전처리와 텍스트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끼리끼리 뭉치는 군집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주에는 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를 볼 텐데 사실 텍스트가 분석의 대상이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뭔 텍스트를 분석해 숫자나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연산 속도,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글자도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분야가 급속도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특히 국문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이번 주 동안 간단히 살펴보기로 해요.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 마이닝 만으로 한 강좌가 열립니다.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방대한 양인데 저희는 정말 이게 뭔지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토픽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 전처리 입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처리가 뭔지, 또 왜 한국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빈도 분석 기법의 하나인, 빈도는 프리퀀시죠. 빈도 분석 기법의 하나인 TF, IDF라는 거를 보고 그를 바탕으로 두 문서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성 분석과 토픽 모델링의 기법에 대해서 이게 뭔지 정도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한국어 전처리 입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텍스트 분석이라고 얘기할 때 자연어 처리라는 표현을 함께 쓰곤 합니다. 이 자연어 처리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줄여서 NL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자연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말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종강입니다. 뭐 이번 주 수요일 종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다 자연어죠.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연어인데 그걸 컴퓨터로 하여금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내가 언어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들은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수업하면 종강입니다. 여러분 모레 수업하면 종강입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종강입니다. 다 같은 표현인데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어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들을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리, 프로세싱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LP, 컴퓨터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걸 우리는 자연어 처리라고 일컫는다라는 거고요. 자,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파이썬 패키지가 뭐가 사용될까? 우리 뭐 데이터 과학을 위한 3대장 이런 거 배웠었잖아. 이번엔 2가지만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NLTK가 있겠습니다.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준말인 이 NLTK는 영어, 영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자, NLTK가 영문이라면 두 번째로 볼 게 국문이겠네. CoNLP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Python Package for NLP of the Korean Language의 준말이고요. 형태소 분석과 같이 한국어, 국문 텍스트 전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에서는 NLTK도 뭐 비중 있게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국문 텍스트를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CoNLPy 아래쪽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영문 전처리에 비해서 한국어의 전처리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 한국어는 띄어쓰기로 문장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왼쪽 사진은 뭐라고 읽습니까? 이거 lack of justice가 아니죠. 예, 정의상실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면 내가 어디에 띄어쓰기를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걱정이 없는 게 애초에 띄어쓰기랄 게 다 문장, 어절이 구분이 돼 있잖아. 근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띄어쓰기 규범은 있지만 그 규범을 올바르게 지킨 문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잘 지킨답시고 하는 그런 기사나 뭐 공식 문서들을 보더라도 띄어쓰기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정확하게 나누어진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국어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교차어에 해당합니다. 쉽게 가죠. 한국어는 패턴이 굉장히 다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볼까요? 시험 문제를 잘 맞췄겠더라 라는 문장에서 마지막 어절 맞췄겠더라는 사실 무려 4가지 차원에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낱말의 원형은 마치다고요. 정답을 마치다. 여기에다가 과거의 의미를 더하는 혓이 어간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추측, 아마 그럴 거야, 그러겠지의 get이 들어가고 또 그냥 맞췄겠다가 아니라 전달형 어미인 더라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맞췄겠더라 이 한 낱말 분석하는데 4번이나 쪼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낱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상 텍스트 분석, 이 기계가 하는 텍스트 분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그런 걸로 많이 회자가 되죠. 외국인이 한국어 배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 교차어에 속하기 때문에 문장 분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거냐?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어 전처리를 시도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패키지를 다룸으로써 좀 쉽게 한국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죠. 자, 이렇게 원활한 한국어 전처리를 위해선 앞서 소개해드렸던 코엔엘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패키지 설치는 임포트랑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포트는 가져오는 거고 설치는 직접 인스톨 구문을 활용해야 되는데 느낌표 pip 인스톨 코엔엘 파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살짝 걸리니까 지금 당장 같이 할게요. 여러분 콜앱 창을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켜신 분들은 이 줄을 그대로 작성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켜도록 하죠. 콜앱 창을 켜셨으면 느낌표 꼭 붙여주시고요. pip 인스톨 코엔엘 파일 모두 소문자입니다. 작성 후 실행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면 설치를 위한 과정이 표시가 되고요. 한 10초, 5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셨을 거고요. 오타가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레니움 같은 패키지와 유사하게 코엔엘 파일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처리의 시작은 불필요한 특수 문자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볼 전처리 대상 문장을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지금부터 깔끔하게 전처리할 겁니다. 기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쁘게 전처리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상 문장은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 무야호입니다. 자, 이 문장에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음표, 느낌표, 물결. 이런 친구들은 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물음표는 의문의 의미겠고, 느낌표는 놀람의 의미겠고 하겠죠. 그런데 이 자체로는 우리가 뭔가 분석의 의미를 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특수문자를 제거하는 걸 한번 목표 삼아 봅시다. 자, 그런데 특수문자 제거는 우리 뭔가 힘을 빌릴 필요 없이 우리가 배운 문법만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좀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파이썬에는 replace라는 구문이 존재합니다. replace는 대체를 위한 구문이거든요. 이 친구의 사용 방법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상 텍스트 .replace 와 같이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문장 전체에 등장하는 어떤 거를 딴 걸로 대치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장 전체를 이 대상 텍스트에다가 넣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 뭔가에 점이 붙는다, 대상.액션. 똑같은 문법이죠. 대상에다가 replace라는 액션을 취하는 대상.액션 문법의 일환이고요. 이거를 요거로 바꾸라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꾸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금 특수문자를 날리려고 왔지 바꾸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replace를 써? 바꾼다는 건 조금만 협소하게 보자면 아예 무로 바꾸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 그러면 별을 날리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replace를 날리는 데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대치할 결과물을 뭘로 해? 진공, 비어있는 걸로 하면은 아, 이거를 날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 텍스트는 어디 있죠? TEXT에 있고요. 우리는 이제 뭘 날리면 되냐? 느낌표를 날리고 싶다. 이 무한 뒤에 있는 느낌표를 날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느낌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치시켜서 날려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3-4번 반복하기에는 손이 좀 아프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수가 있냐? 애초에 날릴 놈들을 리스트업을 해버리자라는 거죠. 필터라는 리스트에다가 물결도 날리고 느낌표도 날리고 골뱅이도 날리고 에스터리스크도 날리고 다 날릴 거야 라고 미리 적어둔 다음에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얘를 순회하면서 날리면 돼요. 너 안에 있는 한 놈 나와. 너를 날리겠다. 또 너 나와 너도 날리겠다. 를 반복하면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정도는 하는군요. 어쨌든 손 하나 정도 까딱해서 모든 특수문자들을 날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직 코엔엘파이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초 문법 가지고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 전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콜앱으로 돌아가죠. 자, 아직 코엔엘 파일을 설치는 했습니다만 힘을 빌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 먼저 적겠습니다. 액션이 어떻게 원본 텍스트를 적도록 하고요. 얘를 좀 멀끔하게 다듬는 게 오늘의 목표인가 보군요. 자, 필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특수문자를 지금부터 다 날릴 겁니다. 물결부터 시작. 느낌표, 다운표 항상 조심하세요. 에스터리스크, 퍼센트, 앰퍼샌드와 물음표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놈들은 이제 다 날아갈 겁니다. 포문에 의해서. 필터 안에 있는 모든 놈들에 대해서 내가 반복문을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반복문? 야, 내가 텍스트라는 원본 문장이 있거든. 거기에 있는 너를 다 없애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반복문이 돌아가면 물결이 사라지고 느낌표도 사라지고 골뱅이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텍스트 리플레이스도 우리 예전에 봤던 많은 구문들과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자체는 그 값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대치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덮어 씌우는 과정까지 곁들여야 하겠습니다. 요 점에 유의하세요. 리플레이스까지 하고 덮어 씌우는 걸 반복하겠습니다. 필터를 다 돌 때까지. 최종 텍스트 결과물 눈으로 한번 볼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액션이부터 무야호까지. 문장은 그대로 생존해 있지만 불필요한 특수 문자들만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배웠던 걸 써먹은 거예요. 아직 코엔엘파이의 힘은 안 빌렸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를 할 거냐면은 문장 부호 불필요한 것도 날렸겠다. 이젠 내가 문장을 좀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전체는 거대한 덩어리예요. 내가 덩어리 가지고 뭘 하겠어. 적어도 살살살 쪼개야 내가 분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덩어리를 구조로 단위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쪼개기 방법은 이미 배운 스플릿을 활용하는 거예요. 스플릿을 활용하게 되면 뭐 기준으로 쪼개집니까? 띄어쓰기 기준으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즉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등 총 6개의 원소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쪼갠 결과는 항상 리스트라 그랬는데 왜 뜬금없이 토큰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문장 분석에서 토큰이라고 하면 의미 단위를 일컬어요. 의미를 가진 단위를 토큰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리스트 형태의 결과지만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결과는 사실 볼 것도 없죠. 우리 스플릿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얘도 한번 눈으로 보기만 합시다. 자, 다만 첫 줄을 여러분이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첫 줄이 액션이부터 무야호까지인데 이건 우리 이미 텍스트 처리했잖아요. 액션이부터 무야호까지. 그래서 이 텍스트를 그대로 안고 가겠습니다. 첫 줄은 작성하지 않고 둘째 줄부터 작성을 할게요. 텍스트를 쪼개면 뭐가 된다? 띄어쓰기, 즉 어절 단위로 쪼개져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텍스트 토큰에다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출력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리스트가 나오겠지. 액션이부터 무야호까지 6개의 원소가 담겨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슬라이드 왼쪽을 집중해 볼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절로 쪼개는 게 최선의 토큰화라고 할 수 있냐? 라는 의문이 새로 생깁니다. 최선의 토큰화라는 거는 의미 기준으로 완벽히 쪼개진 거죠. 즉 쪼개진 두 놈의 의미가 달라야 돼. 자, 그런데 잘 볼까요? 액션 2 이거 완벽하게 토큰화 된 건가? 액션 2라는 거는 도리도리가 많이 나오는데 액션 2라는 건 한 낱말이긴 해요. 한 낱말이긴 하지만 액션과 2는 의미의 층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2는 조사잖아. 그저 뒤에 접하는 거에 불과한 조사기 때문에 액션과 2는 사실 출신 성분부터가 다르다고요. 액션 자체는 명사일 수 있겠지만 2는 얘를 그저 보조해주는 조사에 불과하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요의 경우에는 다 달라요. 알다의 아가 있고요. 새는 왜 붙습니까? 높이니까 붙지. 높이니까 새가 붙는 거고 요는 왜 붙어? 질문하니까 붙는 거잖아. 이렇게 한 낱말이라 하더라도 각 글자 혹은 각 낱말이 다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는 단순하고 빠르지만 최선의 토큰화라고 볼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액션이랑 이가 다른 거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는 거잖아. 이 기계 입장에서는 이 이가 조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쫙 봤을 때 그냥 쉽게 토큰화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빌려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배웠으니까. 코어 NL파이를 배웠으니까 이제 코어 NL파이의 힘을 빌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자, 코어 NL파이에서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코모란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친숙하죠? 코어 NL파이의 태그 밑에는 코모란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형태소 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문장을 분석해주는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막 공장 차린다 얘기했잖아요. K민즈 공장, DB스캔 공장 차리듯이 코모란 공장도 차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포트하고 불러옴으로써. 자, 이 코모란이라는 거는 텍스트 토큰화, 주어진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쪼개주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올까? 코모란을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겠고요. 불러온 이름, 즉 공장명은 그냥 구분을 위해서 소문자 K를 쓸게요. 대문자 K로 불러왔으니까 소문자 코모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MR, KK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미 있죠. 액션이부터 무야호까지. 자, 우리는 단순 스플릿을 이용해서 토큰화를 시도했지만 매력적인 토큰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토크나를 위해 코모란의 힘을 빌릴 건데요. 코모란에서도 뭘 쓸 거냐면 몹스라는 거를 쓸 겁니다. 이 몹스가 수행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은 예쁘게 토크나를 해줘요. 즉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띄어쓰기도 고려하고 조사도 고려하고 접사도 고려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 코모란이 가진 규칙을 활용해서 예쁘게 토크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가진 규칙을 활용해서 토크나를 하면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장을 쪼갠 거잖아. 문장을 쪼갰으면 덩어리가 여러 개가 됐겠죠. 그 여러 개는 리절트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한번 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콜앱 다시 돌아갑시다. 코모란을 불러오겠습니다. 코엔엘파이 하브의 태그부터 임포트 코모란을 하는데 임포트 당시에는 대문자 K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코모란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공장을 차리는데 이름은 스몰 코모란으로 할게요. 편의상. 그리고 텍스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 프린트 텍스트를 했는데 액션이부터 무야호까지 다 있었죠. 텍스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뭘 할 거냐? 공장을 차렸으니 토크나를 해야지. 몹스를 이용해서 토크나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장 자를 건데? 텍스트라는 문장을 자를 거고요. 결과는 어디다 저장할 건데? 리절트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봐야 코모란이 잘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함께 작성하시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안 나옵니다.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코모란을 불러오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 친구 생각보다 똘똘합니다. 왜? 액션 2. 얘가 알아서 분류해줬네. 어떻게도 어떻게 분류한 거예요? 어떻다라는 원형과 뒤에 개가 붙은 형태잖아. 그걸 완벽히 분류했고요. 되다와 했는지의 는지. 그리고 아세요는 방금 전에 제가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네요. 무하는 한낱말, 그리고 무와 야오가 분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 뒷슬라이드와 같이 돼요.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몹스의 결과를 리절트에다 저장하고 그 리절트를 본 결과 액션부터 야오까지 비교적 멀끔하게 토큰화를 수행했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요. 문장에 액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를 셀 수도 있고 이것저것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토큰화 작업이 이렇게 예쁘게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액션과 이가 왜 분리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얘는 조사니까 의미의 층위가 다르다. 그래서 쪼개진 거고요. 아와 세와 요 이미 설명드렸죠. 원형 알다, 높임의 세, 물음의 요가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고요. 되와 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다가 동사 원형이고 는지는 뒤에 붙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무와 야오는 왜 분리됐을까요? 사실 무야오는 한낱말이죠. 신조어로 한 낱말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 보통 우리 앞에 어떤 낱말 앞에 유와 무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낱말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오해한 게 아닌가. 야호가 있는 낱말이고 유와 무로 구분한 게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실은 코모란만 알죠. 코모란만 알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토크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문서를 의미 단위로 쪼개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코엔엘파이의 코모란한테 맡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생각보다 토크나를 잘 한다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만 보면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얘가 잘했어. 내가 그것까지 인정을 하겠어. 근데 액션의 품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지, 얘가 명사인지, 얘가 동사인지 조사인지,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분리하면서 최소한 품사 기준으로 분류했을 거 아니야. 얘는 명사니까 쪼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 어디 갔냐라는 거지. 그 결과는 어디 있냐면은 포스라는 데 있습니다.
품사가 영어로 POS예요. Part of Speech의 준말이어서 POS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품사를 알기 위해서는 포스를 뜯어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morphs 했죠? 이번엔 포스를 하면 됩니다. 코모란에다가 똑같이 텍스트를 투입하는데 포스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결과를 보시면 그 각각의 토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쪼개진 건 똑같은데 그 쪼개진 개별 요소가 어느 품사에서 쪼개졌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몰스보다도 실무에서는 포스를 훨씬 더 많이 쓰겠죠. 품사도 알아야 좋으니까. 포스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심지어 얘는 파생된 구문인데 나운즈, 포스 대신 나운즈를 쓰게 되면은 명사만 또 추출할 수가 있어요. 액션 같은 그런 명사만 추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포스에서 각각의 품사를 알면 내가 그냥 반복문 돌리면 명사를 추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밑에는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 이 품사를 알려주는 이 포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 거 한번 돌려볼게요. 콜앱으로 돌아가셔서 코모란 이라는 공장에 포스 구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텍스트 너 그냥 몹스 해가지고 쪼개기만 하지 말고 나한테 품사까지도 좀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결과는 별도의 변수에다가 저장해야겠죠. 그 변수를 출력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는 어디 있는 놈이죠? 여기 있습니다.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무하고. 이 문장 부호가 없는 퓨어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포스를 태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품사를 태그한다, 태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품사에다가 가격 택 붙이듯이 품사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결과 볼까요? 뭔가 다릅니다. 끊어진 건 똑같아요. 액션과 이가 끊어진 거, 어떻과 개가 끊어진 건 똑같습니다. 토크나 결과는 똑같은데 훨씬 더 멀끔하게 뭘 알려줘요? 각각의 품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액션은 NMP, E는 JKS, 어떻은 VA인데 좋긴 좋은데 이게 뭔 소리예요? NMP가 뭐고 JKS가 뭐냐?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 14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PDF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누르면 들어가질 겁니다.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링크에 접속하시면 코모란의 품사표라는 더큐멘트가 나옵니다. 포스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서는 코모란이 가진 품사의 종류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액션이 어떻게 분류됐어? NNP로 분류됐잖아. 사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액션이 명사인데 N? 그럼 나운인가? 쉽죠? 실제로 NNP가 뭔지 보면은 NN 전체가 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NNP는 고유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고유명사냐와 관계없이 이 코모란이라는 기계는 액션 E에서 액션을 고유명사로 분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만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각각의 품사를 알 수가 있겠죠. 방금 E 같은 경우에는 JKS였거든요. 밑에 보시면 JKS 어디 있어? JK 격조사 중에서도 주격조사가 JKS입니다. 서브젝트의 S인가 봐. 자, 실제로 액션이의 E는 주격조사인 게 액션이 주어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격조사로 분류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상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코모란은 임의의 텍스트, 지금 얘가 모르는 문장이잖아요. 모르는 문장이나 문서를 띡 던져주면은 조사인지 명사인지 어디서 토크나가 되는지를 완벽히 갈피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별도의 엑서사이즈를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웹서핑하다가 기사 봤어. 그 기사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몇 초 뒤에 각각의 품사가 뭐고 각각이 어떻게 토크나되고를 코모란이 다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용어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분용어는 영어로 스탑 워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실까요? 은, 는, 이, 가, 어떤, 무, 유, 든지, 는지, 개. 이건 무슨 특징 가진 낱말입니까? 한국어 문서나 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별로 의미는 없는
그런 낱말들이잖아요. 뭐 는, 어떤 게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놈들을 우리는 스탑워드, 불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용어를 제거하려고 해. 어디서 제거할 거냐면은 리절트로부터 제거하려고 해. 우리 리절트가 어떤 거였죠? 앞에 슬라이드 살짝 다시 볼까? 우리 리절트는 어떤 놈이었냐면은 액션부터 무야호까지 이 전체 문장을 리스트 형태로 끊어친 게 리절트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리절트에서 불용어, 뭐 은는, 이가 이런 것만 제거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리스트에 존재하는 낱말 중에서 쓸데없는 낱말로 분류되는 불용어들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택하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전략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리절트, 즉 원본 문장에 존재하는 모든 토큰들을 다 불러와요. 그래서 각 토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네 불용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토큰이 액션이었죠. 액션한테 묻는 겁니다. 너 혹시 이 중에 있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걔는 그냥 최종 낱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의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까? 이는 있지요. 아, 너는 사실 필요가 없는 낱말이구나 해서 어펜드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우리가 불용어들을 제거하고 최종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직접 돌려보지는 않겠습니다. 얘는 지금 코노란이나 코엔엘파이의 힘을 빌린 게 아니죠. 우리 그냥 리스트랑 기초문법 활용해서 작성한 코드죠. 불용어의 개념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는 걸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근데 물음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불용어 요것만 있나? 그럴 리가 없죠. 한국어든 영어든 불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를 내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야 되냐? 당연히 아니고요. 요것도 한번 지금 링크 눌러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기준으로 16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코리안 스타워즈라는 이름과 함께 여러 개, 거의 수백 개인 것 같아요. 낱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의미적으로 큰 뜻을 품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유를 많이 차지하는 낱말들입니다. 뭐 휴, 아이구, 아이쿠, 아이고, 나. 한국어에 이런 낱말들이 많죠. 뭐 아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의미 좀 적은 그런 낱말들을 우리가 불용어라고 하는데 이 불용어는 국문이든 영문이든 어떤 언어든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참고하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슬라이드 안에는 지금 연습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분석을 실제로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분석을 하겠어? 이 전체에서 명사가 몇 개인지, 동사가 몇 개인지, 주격조사가 존재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가져오는 경우가 많냐면 두 번째 낱말에 품사 좀 가져오세요. 와 같은 일들을 많이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포스 리절트에 모든 정보가 있는 건 맞거든. 포스 리절트에 낱말도 있고 낱말에 해당하는 품사도 있지만 품사만 쏙 빼오기 이런 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스 리절트를 유심히 두 눈 크게 뜨고 보면은 뭘로 시작하냐면 호치키스 쉼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뭐라고 했더라? 리스트를 구분하는 고유의 기호였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리스트다. 포스 리절트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그냥 리스트예요. 그럼 뭘 담고 있는 리스트인데? 한 쌍, 콤마, 두 쌍, 콤마, 세 쌍, 콤마. 쌍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라고. 그럼 그 뜻은 뭐야? 포스 리절트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다. 두 번째 나와! 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 번째 위치에 존재하는 쌍이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인덱스는 0번부터니까. 2번을 부르면은 저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튀어나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 전체도 하나의 묶음이네. 심지어 소괄호, 우리가 잘 안 쓰는 소괄호로 묶여있어. 소괄호가 나타내는 자료 구조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우리는 잘 안 쓰지만 튜플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얘도 결국 자료 구조라고. 그러면 내가 어떠세 해당하는 VA라는 값을 꺼내오려고 해. 야, 니는 리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트랑 비스무리하잖아.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전체에서 VA를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에서 몇 번째 원소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1번째 원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VA가 가져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했더라? 네스티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얘기했죠. 리스트끼리 중첩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리스트랑 튜플 이렇게 복잡한 자료 구조가 중첩되더라도 비슷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굳이 왜 하냐? 여러분이 이 수업 끝나고도 코딩을 지속할 거잖아요. 뭐 컴과에 진입을 하든 아니면 실무에서 코딩을 하든 코딩을 계속 하게 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낯선 자료 구조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자료지? 이거 리절트를 어떻게 활용하지?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인덱싱 해보라라는 겁니다. 인덱싱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또 인덱싱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열심히 배웠던 기초 문법들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걸 함께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 TF, IDF와 문서 유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테마에서는 코모란을 이용해서 주어진 의미의 문장 혹은 문서들을 전처리해 보았습니다. 예쁘게 가공해서 토큰으로 쪼개보고 각각이 무슨 품사인지까지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분석의 단계입니다. 방금 했던 건 처리예요, 처리. 그게 분석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TF, IDF라는 빈도 분석 기법입니다. 여러분 기사 한 편이 있어요. 기사 한 편에 200개 정도의 한국어 낱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어떻게 뽑을 수 있어?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00개 낱말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사 전체를 봤는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럼 배터리 관련 기사인가 보네 라고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빈도 분석입니다. 빈도가 어떤 함의를 주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빈도 분석이라는 거고 그 빈도 분석의 대표적 기법이 바로 TF, IDF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키 컨셉트가 바로 TF예요. 영어로 Term Frequency죠. 그 낱말의 빈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사에 배터리가 5번 나왔다. 그럼 TF가 5번이나 등장한 셈이니까 아 이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TF 기반 접근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마다 무조건 나오는 낱말이 뭐가 있어요? 땡땡땡 기자였습니다. 또는 뭐 땡땡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신문사명이나 기자라는 낱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자라는 낱말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자라는 낱말이 중요한 건가? 그건 아니죠. 기자라는 낱말은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어디든 다 등장합니다. 기사라면.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빈도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사실 유니크함까지 고려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좋은데 오직 이 문서에만 등장했어. 다른 모든 문서들을 다 줄 세웠는데 야 여기서만 기똥차게 이 낱말이 나오네? 그러면 사실 좀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유니크함까지 고려하자. 다만 유니크함은 우리 전문 용어가 아니잖아요. 걔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 낱말이 등장한 문서 수가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기자라는 낱말이 등장한 문서 수가 많잖아. 그럼 기자는 희소성이 없는 낱말인 겁니다. 그 뜻은 뭐다? 바꿔 말하자면 이 낱말이 등장한 문서 수가 별로 없어요. 얘는 유니크한 거 아니야? 즉 등장 문서 수와 유니크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이 아니라 나눗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TF, IDF의 개념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할수록 중요한 낱말인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무슨 가중치까지 씌워주냐? 유니크 가중치까지 씌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DF는 뭐의 약자? 인버스, 역수입니다. 역수. Document Frequency. 많이 등장할수록 역으로 간다.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덜 중요한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콘셉트이 중요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세 번째 라인이 중요합니다. 낱말의 등장 횟수도 고려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 문서의 낱말 희소성까지
유니크함까지 고려한다라는 게 TF-IDF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눈으로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볼게요. 제가 4가지 기사 전처리를 끝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처리가 끝낸 4개의 기사, 0번 기사, 1번 기사, 2번 기사, 3번 기사를 여러분께 드렸다 쳐요. 0번 기사에는 대선, 후보, 전략, 분석 4단어가 등장하고요. 1번 기사에는 경제, 위기, 신호, 감지. 2번 기사에는 주식, 시장, 혼란, 전략. 3번 기사에 대선 여론조사, 역전조사 결과 분석이라는 낱말들이 등장한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서에 다 다른 낱말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아티클에 조사라는 낱말이 2번 등장하기도 하고 또 대선과 같은 낱말은 여러 문서에 걸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TF-IDF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낱말들을 쫙 줄 세워야 돼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낱말들이 총 몇 가지예요? 그냥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7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중복된 낱말들이 있으니까. 낱말들이 몇 가지인지 세서 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제, 감지, 주식, 전략, 혼란 이렇게 낱말들을 쫙 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줄 세운 다음엔 뭘 해야겠습니까? 각 낱말들이 이 문서에 등장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선이라는 낱말이 있을 때 0번 문서에 몇 번 등장해요? 1. 1번 문서에 대선이 몇 번 등장해요? 빵. 요 문서에 몇 번 등장해요? 빵. 마지막 문서엔 1. 이렇게 낱말들을 쭉 줄 세운 다음에 각 낱말이 등장한 다음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수 형태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가로줄도 여러 개, 세로줄도 여러 개. 안에는 숫자 들어가. 이거 보통 행렬, 매트릭스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문서 낱말 행렬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문서에 각 낱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매치시키겠다고요. 여러분 사실 기초문법 배운 거 잘 활용하면 얘 그냥 코딩할 수 있어요. 그냥 밑바닥에서 코딩할 수 있거든.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의 힘을 빌린다? 어디서 봤던 친구? 사이킷런의 도움을 빌리면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이킷런에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를 세서 벡터 형태로 쏴주겠다라는 거예요. 행렬인데 행렬은 결국 벡터의 묶음이에요. 수학적으로.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행렬은 결국 벡터의 묶음이기 때문에 이름이 벡터라이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공장 차리듯이 만들고 뭘 쏴주면 돼요? 야, 내가 기사 4편 정리했으니까 네가 낱말 몇 개 등장한지 난 모르겠고 너가 알아서 해. 다 해서 행렬만 예쁘게 만들어줘라 라고 하면 얘가 진짜로 정리해서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마지막 줄은 왜 필요할까? 요 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줄은 왜 필요하냐면 행렬을 만들어 주거든? 근데 각각의 낱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첫 줄이 대선인지 첫 줄이 후보인지 첫 줄이 전략인지 몰라. 그래서 각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캐블러리, 사전을 펼쳐서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TF만 센 겁니다. 이해가죠? 텀 프리퀀시, 즉 문서별로 그 낱말이 몇 번 등장했는지는 센 건데 유니크함은 전혀 안 센 거예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TF-IDF 벡터라이저.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카운트에서 TF-IDF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불러오는 방식과 쓰는 방식은 비슷해요. fit을 먼저 하고 transform을 나중에 한다의 차이 정도만 있겠습니다. 결국 TF-IDF도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행렬로 만들겠다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행렬이 나왔다.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대선이라는 낱말이 1번 문서에 몇 번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 이 TF-IDF 벡터라이저를 이용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대선이라는 낱말이 1번 문서에 등장했어. 그럼 그 등장했을 때의 TF-IDF 값이 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인지는 여러분이 잘 눈에 안 잡힐 거예요. 0.784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텐데 결국 크면 클수록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빈도가 많을수록 숫자가 올라가고 유니크함이 많을수록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0.7이냐 0.5냐 0.3이냐에 따라서 그 키워드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
기사에 등장하지도 않는단 말이라면 몇이겠어요? 빵이겠죠. 그리고 유니크함까지 고려된 값은 언제 볼 거냐? 수요일에 볼 겁니다. 저희가 진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번 주 기준으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수요일에는 남은 토픽, 문서 유사도 안 봤죠? TF-IDF 돌려보는 거랑 문서 유사도. 그리고 테마 3까지 나가고요. 후반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후반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요일에 대면 수업에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 수업이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듣고 컴과는 아닌가 봐 싶은 분들은 좀 적기를 바라고요. 아마 컴과를 진입하거나 다른 수업을 듣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후속 강좌, 이걸 듣고 뭘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과제 관련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